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이자 고문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이 동아시아, 아시아, 인도, 태평양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을 포괄하고 있죠. 이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이 지역이 21세기에 있어서 최대의 경쟁장이자 또는 부상하는 성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특히 동북아, 동아시아를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은 일종의 기상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또 오츠커 기단이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단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오기도 하고 여름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아주 습한 그런 어떤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어떤 계절이 오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동북아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네 개의 세력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이른바 38선 휴전선, 이 중앙부를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는 대륙 세력이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이 대륙 세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옛날에는 유목민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리고 서구 세력들. 이 서구 세력들은 임진왜란 당시로부터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었고 그 뒤로는 네덜란드, 그 뒤로는 영국, 오늘날은 미국, 이렇게 이른바 미국, 유럽의 세력들이 있었죠. 이 네 가지의 세력들이 아까 봤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 주변에 네 개의 기단이 움직이는 것처럼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었죠. 예를 들어서 1945년에 남과 북이 분단된 이유는 당시의 대륙 세력의 중심이었던 소련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심이었던 미국의 세력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1953년에 거대한 3년간의 6.25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전선으로 분단된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주의 세력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휴전선이 생겼던 거죠. 이러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세력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 말의 상황에서 대륙 세력이었던 러시아와 해양 세력이었던 영국,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였죠. 그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또 대륙 세력이었던 러시아 제국과 일본, 그리고 영일동맹을 맺은 이 해양 세력들이 러일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세력 경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크게 세계를 양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계적인 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오늘날 새롭게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냉전은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냉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공산주의 세계가 붕괴함으로써 냉전은 끝났다고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다시 냉전이 개시되었고 다시 세계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이른바 중화제국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등장하자마자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주석으로 있으면서 시진핑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중국의 힘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단순하게 중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같은 사람은 2030년대가 되면은 세계 경제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놓고 대논쟁을 다시 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게 된 2030년에는 계획 경제가 더 우월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회주의는 끝났다, 공산주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난 30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앞으로 2030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대논쟁을 다시 벌이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냉전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른바 공산세계와 자유세계의 이러한 신냉전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힘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발전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내걸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2049년까지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제조업의 강국에 진입하고 그리고 2035년까지는 세계 제조 강국에 진입을 하고 2045년에는 세계 제조의 제1위를 달성한다는 거죠. 2025년까지는 이른바 한국 같은 나라를 따라잡고요. 2035년까지는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를 따라잡고 2045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아서 세계적인 제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한편으로는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1대1로 대전략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편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드는 전략과 더불어서 이 태평양, 남태평양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양의 교통로를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1대1로 전략을 1949년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은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외부로 투사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그것이 유명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고 해서 이른바 중국의 근해, 이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이 선까지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확고하게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광까지 이어지는 제2도련선까지 앞으로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온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부상에 대해서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는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시킨다는 전략을 해서 전 세계 군사력의 이 60%, 3분의 2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했죠. 그것을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는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집중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나라로서는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오스트랄리아라는 이 4개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응하려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찍이 미국보다도 빨리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일본은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것을 일찍이 제출을 했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열린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전략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미국과 이야기하고 또 주변국 인도와 이야기하고 호주와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인도 태평양 구상을 전체적인 새로운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만에서도 새로운 남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전에 중국에 집중했던, 중국 본토에 집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동남아로, 그리고 호주로, 인도로 이 남방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책을 2016년부터 등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호주도, 오스트랄리아도 이 동아시아를 집중하는,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정책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는 룩 이스트 정책이라고 해서 그리고 액트 이스트 정책이라고 해서 동아시아를 중점적인 자신들의 외교 정책 또는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이른바 동남아,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의 거대한 부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 첫 번째 정책으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라는 대외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동아시아 정책,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를 가지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표현을 했죠. 이 신남방 정책은 여러분 밑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을 통해서 이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도 기여하겠다는 이런 정책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북쪽으로는 신북방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구축해서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가 공을 들였던,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무역관계와 경제관계를 활성화시켰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경제적 보복을 했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고 기업가들은 더 이상 중국에 올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세안 인도가 부각이 되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여러 가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죠. 그것을 정책으로 표현한 것이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은 인도와 아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인도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이 타이완, 대만도 인도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죠. 중국에 대한 너무 심각한 어떤 의존도로부터 벗어나는 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인구가 6억 4천 명이나 되죠. 인도는 13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죠. 이 아세안과 인도를 합하면은 20억의 인구를 갖고 있죠. 중국이 현재 약 14억의 인구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인도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이 아세안과 인도의 힘을 합한다면은, 인구를 합한다면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구를 갖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소비 시장이 될 뿐만 아니고 또 엄청난 생산 기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성장축은 아세안과 인도이고 여기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여기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이 모든 세계 국가들의 관심사이자 우리 한국의 대외 정책의 첫 번째 중점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인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취해야 될 두 번째 정책은 저는 신사강 세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이른바 4강,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집중된 외교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4강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입니다만은 거기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4강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인도, 그리고 아세안, 여기에다가 유럽과 EU, 유럽연합과 여기에서부터 탈피한 브렉시트를 한 영연방까지 포함하는 이 4개의 나라 또는 4개의 지역을 저는 신4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이 4강의 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 너무 갇혔던 그런 외교 정책을 펴왔죠. 그러나 오늘날 이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는 이 4강을 글로벌한 세계 전략적인 수준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아세안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도 사실은 여러 나라 27개국, 28개국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가처럼 매우 강력한 어떤 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영연방도 느슨하지만 사실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연방 국가도 저는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의 외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연방 국가는 영국만이 아니고 캐나다, 호주, 인도, 그리고 남아공을 비롯한 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의 외교는 기존의 이른바 구4강에 국한되지 않고 신4강으로 확장되는 글로벌한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아시아의 단층선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동아시아를 보면은요, 거대한 두 개의 단층선, 어떻게 보면 깊은 협곡 또는 높은 산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의 단층선은 현재의 휴전선을 지나고 대만 해협을 지나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대분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분단선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가르는 분단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냉전 시기에 공산세계와 자유세계를 가르는 선이기도 하였죠. 여기서 큰 분단이 놓여 있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의 역사적 분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른바 대한해협을 지나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분단선에 따라서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본과 반일전선이 형성되어 있죠. 일본 제국의 이른바 동아시아 침략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반일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의 또 분단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분단선을 저는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분단선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활동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분단선을 극복하는 방법은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선순환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일관계를 무시하고,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무시하죠.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중관계를 무시하고,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미관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서는 우리의 외교의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선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수록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일관계는 우리 21세기의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상태에서 남북 관계, 나아가서 한중 관계, 나아가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우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선순환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한미일 관계, 한중일 관계, 한러일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일 관계를 발전시켜 왔죠.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죠. 이와 동시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한러일 관계도 발전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매년 9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저는 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수반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자체로 이른바 한러일 3자 간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러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압박,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개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남북미, 그리고 남북러, 남북중, 남북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미 관계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남북러 관계도 발전시켜야 되고요. 이 남북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친북방 정책을 더욱더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죠. 또 남북중 관계도 발전을 시켜야 되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저는 남북일 관계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고 여기에 일본까지 협력한다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더욱더 평화와 번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동아시아 전체를 묶어내는 어떤 협의체 또는 어떤 공동체의 움직임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안에는 미국도 들어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죠. 아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여러 협력체, 공동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도권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회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의 활동의 폭을 매우 넓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처럼 앞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중심이 된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참여하는 만큼이나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이 21세기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전략,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지난 역사에서 특히 우리 조선 말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은, 코리아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청난 한류 문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돌고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우라는 인식을 했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는 돌고래적 정체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돌고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고래들과 어깨를 나눠하면서
전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거열에서 기수로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사강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어떤 형벌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두마차에 올라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러시아말이 끄는 그래서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그 마차의 기수가 되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두마차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고 온 인류 70억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을 상호 소통시키고 또 타협시키고 협력시키는 그런 협상력, 중재력, 조정력, 화해력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둑돌에서 균형추로 가야 됩니다.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두는 바둑의 바둑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은 더 그런 바둑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 엄청난 패권 경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균형추의 역할, 이것이 저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맷돌의 아랫돌과 윗돌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어떤 중심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이후로 우리는 섬처럼 살아왔죠. 섬처럼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일관계 발전, 한미관계 발전과 한중관계 발전, 또 한러관계의 발전, 나아가서 동남아의 관계, 인도와의 관계, EU와의 관계, 이러한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그런 중추적 중견국가, 해양국가이자 대륙국가인 해륙국가로서의 우리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의 진원지였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 6.25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진원지였죠. 이제부터 미중 패권 경쟁의 이 심각한 새로운 신냉전의 시기에 언제 열전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이제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그런 비전, 유럽의 스위스와 같은 그런 비전이 저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당군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하늘백성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은 모든 국민이 성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인간, 우리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죠.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타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가치, 나아가서 헌법 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것이 저는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중국의 힘이 커질지라도,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할지라도, 아무리 남북관계가 한일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저는 이 가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21세기를 개척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동아시아 정책,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정책, 나아가서는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5천만 국민의 민주적이고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엄청난 민주화 운동이 났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위기 극복 운동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온 국민들이 텔레비 앞에 모여서 또는 광화문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이 구분을 떠나서 여당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고
야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보수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진보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좌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우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5천만 국민 모두의 민주적이고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치 체제도 바꾸고 정치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이러한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100년 전처럼 다시 그러한 위기를 다시 그러한 처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5천만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수년간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 차원에서 어떤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